자, 421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관리에 대한 내용이죠. 이 관리는 부동산 처분에 대응을 하는 개념입니다. 취득을 하고 보유하면서 관리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 나서 유지, 보존, 그리고 그 운영에 관한 일체의 모든 행위를 통틀어서 부동산 관리라고 합니다. 자, 422쪽으로 오시면은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이 나타나죠. 자, 도시화 형상으로 인해서 인구가 도시에 집중됨에 따라서 우리가 토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집가가 오르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 가격도 오르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나타나죠. 이러한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또 건축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대형 건물이 등장함에 따라 또 대형 건물에 대한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의 또 필요성이 나타나고, 이러한 대형 건물이 등장함에 따라 이 대량의 또 임차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재 소유자의 요구의 증대로 인해서 또 관리가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422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관리에 있어서의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이 복합 개념이죠. 예, 부동산 관리의 개념을 보시면은 이 복합 개념이 나옵니다. 자, 이 복합 개념에 따라 부동산 관리가 이루어지는데, 기술적 측면에서의 관리. 자, 이 기술적 측면에서의 관리, 경제적 측면,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이런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이 나오면은 우리는 복합 개념이라고 하죠. 복합 개념에 따른 종합적인 우리의 접근이 필요한데, 이 기술적 관리는 물리적 형상의 유지 관리입니다. 자, 이 기술적 측면에서의 하자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 대책을 세워준다든지, 기술적 측면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하자를 제거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적인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주는 관리를 기술적 관리인데, 여기에는 크게 토지와 건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이 토지의 기술적 관리는 측량을 통해서 토지의 경계를 확정한다든지, 토지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옹벽을 설치한다든지 배수시설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사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철조망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토지의 기술적 관리죠. 건물의 기술적 관리로서는 우리의 청소, 소독을 하는 위생관리, 온도, 습도 조절이라든지 각종 기계나 기구를 수리, 운전, 보수하는 설비 관리가 있고, 또 방범, 방제와 같은 안전대책과 관련한 보안 관리가 있고, 건물의 형 상태를 유지해 주기 위한 보전 관리가 있습니다. 자, 경제적 관리는 경영 관리인데, 특히 이 수익성, 부동산에서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관리죠. 부동산 운영에 따르는 총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을 극대화시켜주는 관리를 경제적 관리인데, 토지는 우리는 나지를 활용하죠. 건설업체에게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제공한다든지 자재 하치장으로 제공하는 거고, 이 건물은 특히 임대용 건물의 손익분기점을 파악을 한다든지, 수입 지출의 회계 관리라든지, 또 인력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건물의 경제적 관리입니다. 이 법률적 관리는 토지에 있어서 법률적 이용 가치를 개선한다는 거죠.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또 전을 대로 변경한다든지, 또는 권리 관계를 우리가 확정을 우선 한다든지, 조정 확정을 한다든지, 토지의 도난을 관리를 두어서 관리함으로써 방지하는 대책을 세워준다든지, 건물은 임대차 예약이나 우리는 계약상에 있어서의 관리라든지, 또 우리는
건물 옥상에 광고판을 설치하는 등 이런 시설물 이용 계약에 관한 또 관리라든지 공법상 건축물의 규제사항에 대한 관리 등은 건물의 법률적 우리가 관리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여러분 423페이지에 걸쳐서 설명되고 있고 424페이지 보시면은 또 우리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자, 특히 우리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게 정답을 많이 묻죠. 올해는 좀 중요합니다. 관리 주체에 따르는 관리 방식으로서 우리는 자가 관리 또는 직접 관리, 자치 관리 또는 자기 관리, 뭐 직영 관리죠. 자, 위탁 관리를 간접 관리, 외주 관리라고 하죠. 혼합 관리가 있습니다. 자가 관리는 소규모의 건물이나 토지를 본인이 직접 또는 한두 명의 자가 관리 요원을 줘서 관리하는 방식이죠. 항상 시험 문제는 장단점에서 정답을 묻죠. 본인이 직접 관리하면은 입주자에 대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또 지시 및 지휘 통제력을 강하게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기밀 유지, 보안 관리가 양호하다는 장점이 있고 또 자가 관리 요원들의 부동산 각종 설비에 대한 애호 정신이 높고 그리고 또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뭐죠? 우리는 전문가, 관리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전문성이 떨어지기가 쉽다. 단점이 되겠죠. 그런 건 단점. 또 인건비가 불합리하게 높아질 수 있는 단점이 있고 또 정 때문에 임대료 경쟁이 어려운 단점도 나타납니다. 또 관리 업무의 무사 안일주의, 타성화가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이 있죠. 위탁 관리는 간접 외주 관리죠. 위탁 관리는 대형 건물의 관리를 우리가 의미하는데 전문가에 의한 관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주는 본업에 전념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관리 업무의 무사 안일주의, 타성화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전문가에 의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설물의 노후화를 늦출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 회사의 입찰 경쟁에 따라 낙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리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은 위탁 관리요원들의 인사 이동이 자주 우리가 바뀌게 되면은 관리 업무의 신뢰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고 또 영리만을 지나치게 추구할 경우에는 우리는 위탁 관리 업체에 있어서의 부실, 관리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밀 유지, 보안 관리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고 위탁 관리 요원들의 부동산 설비의 애호 정신이 낮다는 단점이 있죠. 여기는 관리 업무에 뭐를 전부를 위탁하죠. 전부를 위탁을 합니다. 자, 혼합 관리는 이 자가 관리에서 위탁 관리로 이행되는 우리가 과도기에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위탁 관리에 편의도 이용할 수 있고 우리가 지휘된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관리를 하죠.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 전문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고 자가 관리 요원과 위탁 관리 요원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또 문제점이 또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관리상의 운영이 잘못되면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단점도 있어요. 자, 혼합 관리 우선 자가 위탁 혼합의 장단점
최근에 시험에 자주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 두시고, 자, 또 작년에 출제됐던 시설관리, 자산관리가 나오죠. 426페이지 보시면은, 자, 시설관리는 부동산 소유자나 사용자에 의한 단순한 욕구에 의한 관리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각종 시설을 운영하고 우리가 유지하는 형태에 있어서의 소극적인 관리죠. 예, 여러분 설비 관리, 에너지 관리, 뭐 건물의 청소 관리, 보안 관리, 뭐 이런 것은 소극적 관리의 내용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기업이나 부동산 소유자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관리 방법을 모색하는 자산관리가 있죠. 이 자산관리는 적극적인 관리다. 적극적. 자, 적극적인 그러한 관리를 말한다. 자, 여러분이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에 따른 관리, PF 결정, 재개발, 재투자, 리모델링 결정, 투자에 따른 위험 관리, 언제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매각할 것인가의 관리, 이런 건 전부 자산 관리의 내용에 포함되죠. 자, 요 두 가지 내용들이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시설 관리보다 높은 수준의 관리가 건물 및 임대차 관리, 프로퍼티, 재산 관리라고도 합니다. 자, 그것도 뭐 우리가 간단히 한번 보시고, 시설 관리, 자산 관리를 잘 구별을 좀 해 두셔야 되겠고, 자, 427페이지에 부동산 관리 활동은 거의 대부분 임대차 활동을 의미하는데, 임대차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차자를 선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의 임차자를 선정할 때는 다른 임차인과 잘 어울릴 수 있느냐, 유대성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상업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가능 매상고, 공업용 부동산이나 사무실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임차자의 목적에 맞느냐, 적합성을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맺죠. 임차자의 권리와 임대자의 의무를 나타내는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임대료를 결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임대차 유형을 보면은 우리가 그로스죠. 또는 총, 임대차,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총 임대료를 지불하고, 임대인이 세금이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 바로 총 임대차 또는 조임대차죠.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부동산에 적용을 하고, 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순수한 임대료만을 지불하고, 그 외에 영업경비는 뭐한다? 협상에서 결정하는 방식이 순임대차죠. 그래서 순임대차는 1차 순임대차, 2차 순임대차, 3차 순임대차로 우리가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순수한 임대료만을 지급하고, 이 편익, 시설, 이용에 따르는 비용도 우리가 더해주고, 또 기타 특별 우리가 부가금도 더해주고, 이 세금까지 더해주면은 이게 바로 뭐가 돼? 1차 순임대차가 되죠. 자, 2차는 1차 순임대차에다가 우리는 보험료를 더해주면은 2차고, 3차는 2차에다가 유지, 수선비까지 더해주면 3차 순임대차인데, 우리 공업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이 3차 순임대차가 일반적이죠. 자, 작년에 또 계산 문제를 출제를 했던 비율임대차죠. 이 상가, 점포 등의 매장용 부동산에 적용하는데, 임차인의 총 수입의 일정 비율, 임차인의 총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방식이 비율임대차입니다. 그래서 월 임대료는 이 기본 임대료,
뭐를 더해준다? 추가 임대료를 더해주는 방식으로 나타나죠. 자, 여러분이 이 비율 임대차 계산 문제를 우선 작년에 한번 또 출제를 했습니다. 자, 임대료를 결정하면 이제 임대료를 수집을 해서 또 부동산의 유지 활동인데 정기적으로 청소 소독하는 일상적인 유지 활동도 있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수립된 유지 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교환하고 수리하는 우리는 사전적 유지 활동이 예방적 유지 활동이 있는데 예방적 유지 활동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하는 사후적인 유지 활동으로서 대응적 유지 활동이 있습니다. 대응적 유지 활동.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방적 유지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 자, 그래 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임대료 손실보험이 밑에서 430페이지 7번째 줄에 나오죠. 건물의 지진 등의 재해 사고 이후에 수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면요, 임차자로부터 임대료를 받을 수 없는데 문제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원리금 상환액이라든지 영업경비는 계속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한 손해를 보상해 주기 위한 보험이 바로 임대료 손실보험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장부 처리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건물 소유주에게 보고를 하고 우리 예산 관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31페이지에 건물의 내용 연수는 건물의 수명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 본래 용도나 용법에 의해서 예정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건물의 수명이죠. 이것을 건물의 내용 연수라고 하는데, 건물의 내용 연수를 보면은 준공을 했죠. 그래서 건물을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소모를 우선 하게 되겠죠. 그래서 건물의 마면, 파손이라든지 또 시간의 경과, 비, 바람, 풍우 등의 자연적 작용에 의한 노후화라든지 지진이나 화재 등의 우발적 사건으로 해서 건물 사용이 불가능, 건물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까지 기간, 즉 건물이 물리적으로 존속이 가능한 기간을 우리는 기술적 측면의 개념으로서 물리적 내용 연수라고 합니다. 기술적 측면의 개념이죠. 자, 경제적 내용 연수는 여기죠. 경제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리라고 예상 가능한 건물의 버팀 연수죠. 이게 경제적 내용 연수죠. 그림에서 보듯이 경제적 내용 연수는 물리적 내용 연수보다 일반적으로 그 기간이 짧아요. 건물이 경제적 내용 연수가 끝나도 아직 물리적으로 수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건물의 잔존 가격은 존재합니다. 이 기능적 내용 연수는 기능적으로 유효한 기간을 말하죠. 자, 설계의 불량, 설비 부족, 건물의 외관, 디자인 등의 낙후 등이 기능적 내용 연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432페이지 보시면 건물은 신축이 완료된 순간부터 건물의 가격이나 유용성은 점점 감퇴하기 시작을 하죠. 자, 근데 문제는 건물이 완공되어 건물을 철거할 때까지 보면요, 건물의 공통적인 형상과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건물에 있어서 생애 주기라고 하죠. 자, 건물의 생애 주기를 보면은 우리는 건축 용지의 상태에 있는 단계가 전 개발 단계, 시장 조사도 분석을 하고 또 임대료 상황, 주변 건물의 공급 상황 이런 것을 다 분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신축 단계를 보면은 우리 건물이 완공되는 단계가 바로 무슨 단계? 신축 단계다. 건물이 완공되는 단계를 말하죠. 신축 단계. 건물이 완공되는 단계다. 자, 신축 단계는 건물에 있어서 아직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물리적 측면에서의 유용성은 최고, 가장 높게 나타난다. 최고가 되죠. 자, 신축 단계를 지나서부터는 건물이 사용되기 때문에 건물의
유용성은 감퇴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건물이 장기적, 본격적으로 안정되는 단계로서 건물이 존속하는 기간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이 안정단계 국면입니다. 안정단계 국면에서 건물의 기술적 측면의 관리를 잘 하게 되면은 건물에 있어서 수명, 내용연수는 더 연장될 수 있고 또 개량 비용 같은 자본적 지출을 많이 행하는 것이 유익한 단계가 안정 단계죠. 비용이 적게 드니까 노후 단계에서는 개량비를 지출하기보다는 새 건물로 교체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 단계로서 건물의 구조, 설계, 기능 등이 우리는 악화가 되는 단계가 바로 노후 단계입니다. 자, 노후 단계에서 지나서 건물이 완전히 쓸모가 없어서 효용 가치가 없어서 철거를 해야 되는 단계가 완전 폐물 단계인데 이러한 5단계로 우리는 이루어져 있다. 그 내용이 43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434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마케팅인데 이 생산자에서 소비자에 이르는 모든 상품의 흐름을 우리는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원하고 있는 속성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개발 공급함으로써 우리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부동산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공급자, 판매자 주도의 시장에서 소비자, 구매자 주도의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음에 따라 마케팅의 중요성이 최근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마케팅 환경을 보면은 이 자연적 환경,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기술적, 정치적, 법률적 이런 환경은 거시적, 넓은 의미의 환경이고 정부라든지 경쟁업체 같은 미시적 환경인데 이 거시적 환경과 미시적 환경은 통제가 불가능한 환경입니다. 이러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인 환경을 분석을 해서 목표로 하는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시험 문제는 또 뭐에서 출제를 한다는 얘기죠? 당연히 마케팅, 우리가 전략이 또 중요하다. 자, 마케팅 전략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 마케팅 전략을 보시면은 크게 우리가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자,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그리고 관계 마케팅 전략으로 나눠볼 수 있죠.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시장, 말 그대로 점유 마케팅 전략은 공급자 중심의 전략이죠. 이는 공급자 중심의 전략 차원에서 나타내는 게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입니다. 자, 마케팅, 가장 좋은 시장 기회를 제공해주는 특화된 시장인 표적 시장인데 이 표적 시장을 미리 점유하죠.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고자 하는 방법이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입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는 정통적인 전략인 STP 전략과 그리고 마케팅 믹스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마케팅 믹스를 P가 4가지가 있다고 해서 4P 믹스 전략 또는 줄여서 4PX라고 우리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우선 STP 전략은 순서대로 가면 되겠죠. S, 우리가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T, 타겟팅, P, 포지셔닝 이렇게 주어져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S, 우리가 T, P라고 하죠. 앞에 따서 자, 전체 수요자 집단에서 우리는 아파트,
우리가 30대 분양시장을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나눠볼 때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누죠. 인구, 경제학적인 특성에 따라 전체 수요자 집단을 이렇게 여러 개의 집단으로 세분화를 합니다. 그리고 세분화된 시장에 따른 판매 지향점을 명백히 분명히 하는 단계가 바로 우리는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 전략이다. 시장 세분화 전략.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를 선정하죠. 가장 우리가 좋은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이 세분화된 시장에서 자신의 회사가 공급하는 상품과 일치되는 수요자 집단을 확인해서 이걸 선정을 하죠. 그래서 이 선정된 집단에 어떤 제품을 공급할 거냐, 신상품을 기획하는 단계가 바로 타겟팅, 이 표적 시장 선정 전략이라고 하죠. 자, 여기다가 또 뭐가 있어요? 대우 프루지오도 공급할 거고, 현대일스테이트, 대림 이 편향세상, 호반 베르디움 뭐 이런 식으로 막 여러 건설업체가 공급하겠죠. 그래서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가지는 공급 경쟁자들 사이에서 우리는 자기 회사에서 공급하는 상품의 품질, 가격이 경쟁 회사의 제품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경쟁 우위 전략을 가지고 우리 제품 컨셉 개념도 정하고 고객의 마음속에 위치를 정하는 전략을 포지셔닝인데, 자, 포지셔닝은 차별화 전략이라고 하죠. 자, 주의할 것은 이때 요 P는 요 P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목표로 하는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 요소를 결합을 하는 것을 마케팅 믹스인데, 여기에는 네 가지가 있죠. 플레이스, 프로덕트, 그리고 프라이스, 프로모션. 자, 플레이스는 유통 경로 전략입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 개발 회사가 직접 우리 분양을 한다든지, 또는 분양 대행사를 통해서 분양을 한다든지, 중개업자라든지 현입주자, 주택금융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분양하는 유통경로 전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품 전략이죠. 우리 3 타입 형태에 있어서의 평면 설계, 평면 설계, 구조, 우리 아파트의 내부 구조, 뭐 각종 부대 시설, 배치, 지상의 주차장을 지하화한다든지, 자연 친화적인 시계천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관련해서 소규모 공원을,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건 다 여기 제품 전략에 속하죠. 자, 수익성에 관련된 게 무슨 전략? 프라이스, 가격 전략이죠. 시장 가격과 비슷한 분양가를 정하는 시가 전략, 시장 가격보다 더 높은 분양가를 정하는 고가 전략, 시장 가격보다 낮은 분양가를 정하는 저가 전략이 있고, 또 전국의 동일 평형수의 아파트를 동일한 분양가격으로 분양하는 단일 가격 전략, 동일한 평수라도 우리 지역에 따라 분양가를 달리지 않은 신축 가격 전략, 뭐 여러 가지 가격 전략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표적 수요자의 자금 동원 능력과 연계해서 우리가 가격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자, 프로모션, 촉진 전략이죠. 자, 촉진 전략으로서 우리는 광고가 있습니다. 자, 명시된 광고주가 광고 대금을 지급을 해요. 명시된 광고주가 광고 대금을 지급을 해서 불특정의 대다수를 대상으로 부동산 상품을 소개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고객을 설득하는 과정이
광고가 되겠죠. 자, 뉴스기사나 신문기사를 통해 알리는 홍보, 방문 판매원처럼 고객과 1:1 대면 접촉을 통해서 판매하는 인적 판매, 그리고 뭐가 있다? 판매 촉진이 있겠죠. 뭐 경품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판매 촉진 수단이 있는데, 자, 광고에서 우리는 부동산 광고의 특징이 또 여러분 교재에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광고의 특징 보면 439페이지에 나와 있죠. 자, 부동산 광고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우선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역적 제한이 있고, 또 분양 광고는 분양 기간 동안에만 광고의 효과가 지속되는 우리 시간적 제한도 있고, 또 토지 특성 중 개별성의 특성에 따라 부동산 광고 내용도 개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살 사람, 팔 사람 모두 대상으로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있죠. 자, 또 광고, 매체 440페이지 보시면은 광고, 매체에 따르는 광고 분류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TV 광고, 라디오 광고, 신문 광고가 있죠. 신문 광고는 신문 전체를 통해서 광고하죠. 상세한 설명, 캐치프레이즈 등을 우리가 낼 수 있는 그런 광고를 우리 뭐라고 하죠? 전시 광고죠. 전시 광고. 자, 전시 광고가 있고, 또 야거 등을 활용하는 우리 어떻게 돼? 안내 광고가 있죠. 야거 등을 활용합니다. 자, 그리고 강판 등의 색상 등을 통한 광고, 점두 광고, 교통 광고, 업계 출품을 통한 광고, 그리고 표적 고객층을 대상으로 직접 우편물을 통해서 하는 DM, 다이렉트 메일, DM 광고라 했지. 또 장식적인 작은 물건을 통해서 고객에게 중개업소 명도 알리고 감사의 마음도 표하고 호의적 관점에서 계속 이용해달라고 하는 노벨티 광고. 여러분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오픈하면 포스트잇을 드린다든지 이런 건 노벨티 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자, 이런 광고, 매체에 따른 광고 분류가 있습니다. 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고객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 소비자죠. 소비자. 공급자가 아니라 소비자 중심의 전략이죠. 그래서 아이다의 원리가 나와요. 아이다의 원리. 자, 앞에 A는 attention, 고객의 주의를 끄는 단계고, 인터리스트, 고객의 주의를 끌어서 관심을 일으켜서, 디자이어, 고객의 물건을 사고자 하는 욕망을 일으켜서, 액션, 행동으로 나타나는 단계, 아이다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소비자들이 상품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 각 단계에 서서 이 소비자와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을 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톤이나 취지 등을 통해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게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죠. 그래서 심리 변화에 우리는 4단계를 나타내는 뭐죠? 아이다의 원리가 나오는 거죠. 자, 관계 마케팅 전략은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전략으로서 브랜드와 연관되어 있다. 브랜드, 상표죠. 브랜드와 관련되어 있는 게 관계 마케팅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개발 관리론을 마치고 464페이지로 가시면은 감정, 우리가 평가 이론이 나오죠. 자, 이 감정 평가라 하면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우리가 표시하는 것을 감정 평가라고 하는데, 467페이지 보시면은 감정 평가의 분류가 나오죠. 자, 우선은 평가 주체에 따라 공적 평가와 공인 평가죠. 감정 평가의 주체가 공적 기관인 경우 독일의 평가위원회 제도죠. 우리나라는 공인 평가입니다. 이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해서 우리는 인정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평가의 주체가 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 일본, 미국은 감정평가사 제도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일본, 미국은 뭐죠? 공인평가입니다. 자, 감정평가의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강제성이 있으면은 필수적 평가, 강제성이 없으면 임의적 평가가 되겠죠. 자, 필수적 평가는 우리는 감정평가 의뢰인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은 반드시 감정평가 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죠. 경매물건이나 공매물건 평가. 임의적 평가는 감정평가 의뢰인 이미 자유로운 의사에서 행해지는 평가로서 부동산 담보대출 받을 때 담보물건에 대한 평가는 임의적 평가입니다. 자, 감정평가의 결과가 쓰이는 목적에 따라서 공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면 공익평가,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면 사익평가죠. 자, 공익평가는 토지거래 규제를 위한 평가,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평가 이런 거죠. 자, 사익평가는 부동산 매매를 위한 평가는 사익평가입니다. 자, 이 시장에 거래되는 가격과 달리 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령에 규정된 평가가 법정평가죠. 뭐 공시지가 평가라든지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평가 이런 것은 법정평가에 해당합니다. 자, 감정평가 주체 수에 따른 분류로서 감정평가사 한 사람에 의해서 행해지는 평가를 단독평가죠. 신속하지만은 정확성이 결여됩니다. 감정평가사 여러 사람의 합의에서 행해지는 합의제 평가는 객관성은 유지되지만 신속성은 떨어진다는 단점은 있어요. 자, 전문성 수준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 본인이 행해지는 평가는 1차 수준의 평가고 이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경우는 2차 수준의 평가죠. 이 평가의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행해지는 평가가 3차 수준의 평가로서 전문성이 가장 높습니다. 평가사의 소송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감정평가사가 소속된 기관을 위해서 행해지는 평가를 참모평가죠. 평가를 전업으로 하지 않지만은 공장 단지 개발처럼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서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일시적으로 행해지는 평가를 우리는 수시적 평가라고 하죠. 자, 그 내용이 여러분 교재 467페이지에 우리 나와 있는 내용이죠. 47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469페이지에 보시면요.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죠.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앞으로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줄여서 감칙이라고 합니다. 감칙.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칙인데, 자, 그러면은, 자, 현재 대상 물건의 상태, 구조, 환경, 점유, 제한 물건의 부착 등 현재 있는 그대로 행해지는 평가를 우리는 현황평가라고 하죠. 그래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자, 제6조는 현황 기준 원칙이죠.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는 현황 기준 원칙이다. 자, 우리는 1항을 보면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우리는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이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자, 거기서 이용 상황을 보면 불법적이거나 일시적 이용은 제외한다. 요 1항이 또 시험에 많이 나오죠. 2항을 보면은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 시점에 가치 형성 요인 등을 실제와 우리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 우리는 감정평가할 수 있다.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의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 가지 경우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요 우리는 감정평가 조건을 붙여서 감정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소급은 과거로 가는 거죠. 재판상의 분쟁, 민사사건, 형사사건처럼 재판상의 분쟁이 있을 때 과거에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행하는 평가를 소급평가죠. 자, 미래로 갑니다. 자, 가까운 미래에 도래가 확실한 미래의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평가를 우리는 기한부 평가로서 투자의 타당성 평가할 때 많이 활용하죠. 자, 미래는 미래인데 불확실하다. 미래에 불확실한 상황이 성취가 될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는 부동산 가치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증감 요인을 고려해서 행해지는 평가를 조건부 평가인데 조건은 실현이 가능해야 되고 또 우리는 합법성을 떼야 됩니다. 자, 이 토지에 건물이 있어요. 자, 건물인데 이 건물이 60년이 경과돼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때 건물에 뭐를 전제로 하죠? 건물에 철거를 전제로 한다. 자, 건물에 철거를 전제로 해서 하면 건물이 없다고 보죠. 철거를 전제로 해서 건물이 없는 상태인 토지를 낮은 상태로 평가하는 것을 조건부 평가라고 하죠. 네.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 해제를 전제로 한 평가, 건물의 철거를 전제로 한 평가는 우리는 조건부 평가에 해당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470페이지까지 설명을 우선 했고, 우리가 471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리가 내용은 우리가 잠시 쉬고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